저는 국토교육경제연구원의 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시비주거환경정비법 관련해서는 법학박사로 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유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설명회를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드려도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어렵더라는 것이 이제 간평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쉽게 전달을 하려고 해도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보통 이해하기 편한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엑스포 재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발생이 됐죠. 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 사업은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아닙니까? 누가 할 것인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돈은 어디서 나서 하는지. 또 통상 한 번은 이사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이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설계를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안건축에서 준비를 했죠. 근데 이 설계안은 앞으로 2번 더 바뀝니다. 이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좋아지고 또 사업성도 더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제 분담금에 대한 얘기죠. 이제 도시위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 분담금에 대한 것을 미리 고지를 하라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돈은 얼마 안 들고 이득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알려드리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법이 규제하고 있죠. 이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죠. 또 우리 동네에서는 보통 동호수 추첨은 행정계획이 다 마련이 되고 이제 2주를 한 다음에서야 이 동호수 추첨을 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이게 제일 먼저 또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설명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우리 대전 엑스포 아파트가 탄생이 됐죠. 근데 사람의 주기나 도시의 주기나 또 건물의 주기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잘 쓰다가 번영하고 마음이 정리하고 이건 다 똑같죠. 우리 사람이나 도시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처음에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중공우수상을 받았고 명문 학군이 형성이 됐고 또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선도지구가 됐죠. 그런데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도 지금 이제 배관이나 보일러 이런 문제로 좀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죠. 근데 겨울철에 지금 너무나 춥게 지내고 계신 분도 계셔서 또 보일러 고쳐야죠, 당연히. 그러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는 현재 여러분들의 생활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또 유난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방지하는 의무를 지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한 추진 준비에는 향후 조합으로서 새 집을 잃게 한 조직이죠. 좀 목적이 다르고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재 지금 이중주차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낮고 또 가장 더 심각한 것은 상대적으로 엑스포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전을 시켜야 할 때가 지금 도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와 더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고, 첫 번째 호재는 이제 법의 개정이죠. 이 사업은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바라볼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동의서가 일원화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동의서를 여러 번 거뒀어요. 정비구역 이관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이 다 거둬주고 나면 또 정비구역 제한을 하기 위한 동의서를 걷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추진이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이게 마감이 되고 나면 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또 걷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걷는데 한 10년씩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 6월 4일 날 바뀌어서 5월 28일 날 처음 동의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월 28일 날 동의서가 일원화가 되고 보시는 것처럼 6월 9일 날 여러분들의 추진준비위원회 전규수 위원장이 유성구에 들어가서 검인동의서를 받아왔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다 걷어서는 효용이 없어요. 유성구에서 이 동의서를 내드릴 테니 번호를 다 먹였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서를 가지고 다시 조합 소유자들이 내고 여기에 맞춰서 동의율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동의서는 복사를 해서 사인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관에서 내준 동의서만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 집에 동의서 다 와 있죠.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이 동의서 쓰셔야 돼요. 지금 상담 사무실에 오셔서 동의서를 쓰시고 또 추진 준비위원회 가서 동의서를 쓰시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동의서를 가만 두고 계시는데 다 이쪽으로 내주셔야 돼요. 다시 아직 동의서 안 내신 분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는 재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내준 동의서를 쓴다는 것.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 동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데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동의서가 나온 겁니다. 그 유효한 것은 뭐가 유효한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이런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어야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이 좀처럼 어려웠어요. 이유는 구조가 50%예요. 그러면 생활이 불편하고 또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뼈다귀만 튼튼하면 재건축을 못했어요. 그 50%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생활이 불편한 지역에서 재건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사업시행 인가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우리 안전진단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해? 6월 4일 날 전에 법이 바뀌어서 안전진단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도 현장조사를 생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30년 이상 된 단지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더라. 그래서 안전진단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또 하나 법이 바뀐 것은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아야 할 영향평가가 아주 많아요. 건축평가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교육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각종 영향평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 하나 끝나면 다음 또 이거 끝나면 다음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영향평가 받는데 보통 2년씩 걸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집이 빨리 지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이 7개의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하세요. 각 국장들, 과장들 모여서 한 자리에서 협의해서 결론을 내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나요. 이게 지금 6월 4일날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됐고 또 우리는 6월 9일날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드렸던 동의서를 대한민국 1호로 받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죠. 근데 개발 호재가 많이 발생이 됐죠. 보통 이런 정비사업 지역에서는 단순히 이 정도 하나만 발생이 되어도 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하자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는 7개나 되는 개발 호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전민역이 예정이 됐죠. 엊그저께 신문 보셨죠? 전민역 예정하고 있다, 예타한다, 이런 보도 들었을 겁니다. 이거 보도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집 가격을 가장 끌어내리는 것이 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이 혐오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를 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과학기술단지가 들어와요.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격을 끌어내렸던 것이 사라졌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여기 하수처리장이 기술 연구단지로 바뀌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잠잘 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파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요자도 가까이 있더라. 지금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다 하시는데 직장생활할 때 가장 유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직주 근접 아니에요? 직장과 집이 가까운 것 가장 원하시죠? 그러면 바로 우리 구역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더라. 그런 개념이고 또 수요자도 있습니다. 이제 법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가들이 보통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죠. 재건축 정비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상수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지역이 양호하기는 해도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지역에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비 계획을 받는데 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옛날에 도시위주환경정비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비구역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바퀴가 돌아갔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개발할 때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법을 바꿔서 이제 개발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가져오면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겠습니다. 법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이 아무리 낡고 살기가 불편해도 우리들이 신청하지 않는 한 개발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고 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한다는 목적인데 이 목적은 국가적인 목적, 사회적 목적, 개인적인 목적이 각각 있고 이게 일치가 되어서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이 되죠. 국가로는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또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사회적 목적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자들 우리 동네에 와서 살면서 실수요자가 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과학도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사회적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재산 증식을 하는 것 이것이 정비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절차를 보시면 이게 아주 까다롭죠. 계획 단계, 실행 단계, 완료 단계 이런 내용은 이제 전문가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고 우리는 계획 단계에서 지금 정비구역 입안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다. 그러면 왜 입안을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정비구역을 관에서 다 수립했지만 지금은 개발을 하고 싶은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이 개발을 원한다라는 동의서를 내주어야 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의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실은 딱 묶어보면 세 번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집을 짓는 과정이죠. 첫 번째 행정계획은 정비계획. 우리는 이걸 수립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에서 수립해서 관에서 결정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계획, 세 번째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세 번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런데 이제 누가 추진위원이 될 수 있나요? 누구나 소유자이면 가능합니다.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 있어서의 추진의 제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추진위원회란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왜 이 제도를 만드느냐 하면 옛날에는 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팀이 한 아파트에 4개, 5개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80% 동의를 걷어야 돼요. 어느 쪽에 80% 걷어질까요? 이 동의서가 80%가 맞춰질 리가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15년, 20년 가는 동안 이 동의서가 다 완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이 출발이 되면서 바꿨어요. 어떻게? 추진위원회. 이 제도를 만들면서 50%를 먼저 동의서를 걷어온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이 사람만이 창립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누군가가 빨리 움직여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전체 토지자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10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125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오셔서 활동을 하는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50%의 동의를 먼저 거두면 추진위가 승인이 되고, 추진위가 승인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추진위원회 기간은 가장 짧게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빠르게 추진위원회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불과 4개월 정도만 추진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통합을 할 수 있겠죠. 또 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주체가 있어야 관과 협의도 하지 않겠어요. 또 거기에 누구든 동의서를 거둘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또 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교수 위원장이 애를 쓰고 있네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청에 보내드리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는 채널이 되는 것이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가 있었어요. 추진위원회가 급여가 있다는데 심지어는 입대위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추진위원회 봉사단체이고 저는 무급입니다. 좀 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입대위에서 돈을 줄 리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낭설이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처음에는 한 10분이 뜻있는 분들이 법이 개정이 되고 개발 호재가 발생이 됐으니 우리 동네를 재건축을 해봅시다 라고 뜻있는 분들이 10명이 한번 모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모집 공고를 하고 입대에 협조 공고도 보내고 또 SNS를 통해서 추진으로 활동해 주십사 하고 소식지를 보냈고 또 2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현재 130여 명 되는 것 같네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동네를 위해서 좀 봉사업 해보겠다 해서 준비가 됐죠. 그렇게 해서 추진 준비해서 자체 구성 결의를 마쳤고, 이게 마친 것에 대해서도 이제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첨부해가지고 유성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검인동의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앞전 절차가 법에서 정해진 대로 동별 전부 다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에 각 라인별로 추진위원분들이 2-3분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동의서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지금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별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현재는 이제 추진의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죠. 비용은 무급입니다. 근데 입대인은 재건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동네만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죠. 지금 이제 서울 쪽에서 강남, 서초나 또는 경기권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입대의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은 입대의 사무실, 한쪽은 관리 사무실, 한쪽은 조합 사무실 이렇게 함께 써요. 동거를 합니다. 이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향후에는 지금 함께 이 건물을 쓰게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럼 입대위와 추진위 한번 보겠습니다. 단체명이 입주자 대표회의고 하나는 추진준비위원회고 향후에 조합이 되겠죠. 근데 이 하는 일이 다르죠. 말씀 올렸듯이 현재 엑스포 아파트 공동생활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라면 여기는 새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존속기간은 입대위는 추진위가 만들어졌다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정계획이 다 매듭이 지어지고 이사를 갈 때까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거예요. 이사 갈 때까지. 그러면 추진준비에는 함께 공존을 하면서 준공 입주시까지 조합이 있는 겁니다. 입주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발생이 됐으니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이제 이것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는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조합의 임원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입주자 대표회의도 하고 조합의 임원도 한다면
이 사람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쌍방대리 금지가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원칙이죠. 그래서 경직을 못하도록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일을 서로 돌보지 말아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조합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여러 종류예요.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LH공사나 또는 대전개발공사도 할 수 있어요. 신탁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땀을 흘린 사람이 빵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여러분 집을 지키려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된 이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LH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 여기서 발생된 이득은 어디로 간다? 여러분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합에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비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이란 조합원들이 합동행위로서 만들어진 특수한 단체로 보고 있는데 법적인 지위는 이렇죠. 조합이 되면 법인이 되고 건설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향후에 지금 여러분 우리 동네가 건설사 4개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이 조합이 건설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건설사를 뽑을 거예요. 근데 건설사는 누구냐? 여러분이 원청이고 여러분들은 사반자료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설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건설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건설사로서 우리 집을 짓는 과정이고 행정청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업체 선정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죠. 옛날에는 과거의 주택촉진특별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조합장이 적당히 아는 사람이 정규공사도 하고 장판도 깔고 적당히 했어요. 이제 안 돼요. 도시비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계약은 특허의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뽑을 때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은 현재 국가의 조달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절차를 이 절차가 빠졌네요.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입찰을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회를 하고 제안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2개 이상, 4개까지 이상이 들어와야 되고 선정기구는 총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뽑아요. 뭐 조합장님이 시공사 누구 와서 집 지켜야 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아주 엄격하게 업체를 뽑는 것도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중간에 내가 돈을 못 내서 나는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도시비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비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도 재건축 진행하면서 돈 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제도적으로 이 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돈은 어떻게 준비되냐면 지금 우리처럼 추진위원회에서는 PM이나 정비업체에서 계약에 따라서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 시공사는 입찰 보증금을 내야지 여기서 시공권을 확보해요. 들어올 사람이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이 돈으로 우리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면 이때부터 금융권과 거래를 시작해요. 이전에는 금융권과 거래를 못해요.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나면 허브에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세요라고 처분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금융권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착공을 하게 되면 이때 분양을 해서 조합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빌렸었던 돈 갚아버리고 집을 지어요. 우리가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입주할 때 정산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00세대 이상 집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나오는 걸로서 이 사업비를 다 청산을 하고 혹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배분하면서 이 사업을 끝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느 누구도 돈을 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가담을 못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내는 조합원은 한 분도 없다. 또 엊그저께는 봤더니 그럼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혹시 잘못되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 이거 동의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조합에서 순이익 구도를 보면 말씀드린 것 같이 총 수익에서 사업비를 빼면 이득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 이득은 여러분에게 이제 돌려드리는 것으로 사업을 끝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에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이런 규정을 써놨어요. 근데 이 사업은 조합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여러분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 의미이지 돈을 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보면은 합의다보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정비사업 자금에 관련해서는 차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걷어서 해야 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법으로 시공사 협력업소 금융업체로부터 융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법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상환은 어떻게 해요? 분양수익금으로 상환을 하게 되고 정산시에 이계금을 분배하면서 사업을 끝내게 된다는 설명 드렸죠. 그런데도 저 규정이 있는 것이 민법상 재산이 합유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럼 합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뜻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소유 관계가 지분소유도 있고 총유도 있고 합유도 있는데 조합의 재산은 합유로 한다라고 민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럼 이 합유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거. 이게 합유라는 겁니다. 이게 합유재산이고 이 합유재산은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담보를 설정하거나 팔거나 그럴 수가 없는 재산. 이게 합유예요. 법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합장이 우리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염려 없습니다. 딱 묶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판례를 보면 관리처분 중에 준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결의가 없는 한 개별적으로 중간에 사업이 잘못됐을 때 징구를 못한 그 돈을 못 받아가도록 법에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해결책으로서는 해상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해상 결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한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 또 걱정이 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리시에서 실제로 한번 있었어요. 조합 설립을 단계에서 우리 그만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주저앉은 적이 있었는데 구리시에서 이게 공법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40%를 돈을 주고 행정자치단체에서 30%를 돈을 물어냈죠. 그리고 잔여금은 필요비와 유익비 범위 내에서 여기 와서 일을 했던 업체의 세제를 경감을 해서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담 많아요? 그럴 일 없어요. 법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죠. 이유, 이게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돈 안 냅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있습니다. 이주비나 이주비를 내가 받아갔을 때 이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걱정이 있죠. 이 역시나 이게 국가의 100년 대계 주택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주는 관리처분 인가 후 이사를 갑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정비구역을 수립하려고 해요. 그럼 2단계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사 가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주 계획 공고를 내야 돼요. 관리처분이 되고 나면 이때 누가 공고를 내느냐? 조합에서 공고를 내는데 은행, 시공사, 이주 관련 업체들이 어떻게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주객 안내를 발송을 해서 충분히 이사할 준비를 갖춘 다음에 이사 실행업체가 와서 여러분들 폐기물 없앨 것 없애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 큰데 우리가 지금 3년간 나가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집에 살다 올게 그러면 이 물건들을 또 컨테이너에 전부 또 보관을 다 해놔요. 이렇게 해서 이주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런데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주를 나가서 내가 살 집은 어떻게 할래? 은행에서 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는지 볼까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사 비용을 드리게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의 60%는 법에서 정해졌고, 조합에서는 이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돈주머니 하나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나갔다가 3년이 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빌려 썼고, 이 돈은 또 들어올 때 갚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자, 그런데 이주비 총액은 국가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정해진 것이고, 이주 비용은 종전자산 더하기 알파로 여러분에게 돈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을 빌려간 이자는 어떻게 할래? 이것은 조합 사업비에서 지불을 해요. 여러분이 월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월마다 이사 비용을 발행한 돈을 내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주비 정산은 중후 입주시 정산을 하게 돼서 이사를 나갔다 들어올 때 불편한 일이 전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비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은 조합들이 전부 입주를 해서 살고 있죠. 이러한 이주 정책에 따라서 이사를 나갔다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공평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비가 나왔을 때 서울 깍쟁이들 하는 짓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보고 투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결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게 이주비가 나오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봐봤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이주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주비를 가지고 어디 월세나 달세를 사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건물을 하나 더 사더라는 거죠. 그 사이에 조합에서는 집을 지어요. 중궁이 되겠죠. 그럼 입주할 때 새 집에 갈지 그냥 부엌에서 살지 아니면 하나를 어떤 걸 팔지 이때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테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나는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재산 증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합법적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야, 그러면 나 1가구 2주택이야. 아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관리처분하고 이주를 받아갈 때 되면 이미 철거가 되어서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양권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이에요?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부동산 법제의 틈을 이용해서 재산증식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러면 이것도 잘 되고 있는 것은 좀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부분이죠. 또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서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 좀 고민을 해요. 여기에서 졸업하고 이 친구 우정관계도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근데 이사 언제 간다고 그랬죠? 이사 언제 가요? 관리처분 인가 후에 갑니다. 지금 좀 연도를 한번 세어볼까요? 저희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2028년 말 또는 29년 초 이 정도가 이주기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졸업을 하는 아동들은 필요치 않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 아동들이 이제 문제예요. 근데 이 또한 법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데서도 이런 학교 문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학교와 향후에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교육자 직권이라는 개념과 통합 분해에서 먼저 정리가 되어 가죠. 그래서 현 거주지에서 공통 학군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다니는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통학군을 벗어나면 개별 등교로 가나 전학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싫다. 나는 여기에서 계속 아이들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다. 그러면 2주 개시되기 전 아동이 있는 경우는 한 2달 정도 일찍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아이의 학습권을 이 현장에서 지켜가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청이 조합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학로나 통학버스,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서 학습권에 지장이 없도록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정비 사업을 하다 부도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빌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비 사업은 공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국가의 보증제도 위해서 진행이 됩니다. 안전장치가 착공보증과 분양보증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죠. 시공사는 착공을 할 때 혹시 네가 잘못되면 이 집을 끝까지 지을 사람 2개 건설사 데려다 놔야 되고, 우리가 이 집을 지금 여러분만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2,000세대 집을 더 지어야 돼요. 혹시 시공사가 잘못되면
허그에서는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우리 집을 끝까지 짓도록 하는 3자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정비사업 하면서 부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비사업 하면서 부도나는 일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국가 책임하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점. 예, 이제 설계 도면을 좀 볼까요? 예, 예. 제 진행위원 좀 불러주세요. 에어컨이 너무나 세서 조금 온도를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에어컨. 너무 차갑대요. 예, 예. 자, 지금 현재 설계안이 나와 있는데 이 설계안은 가상적인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내용 역시나 변화가 되어 갑니다. 보통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은 현재 건축법상의 도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차 도면이에요. 그런데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이 그림이 한번 고쳐질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고쳐지는 전제 조건은 앙케이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집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몇 평에 가고 싶다. 나는 우리 동네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또 나는 이 아파트를 때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착공을 하기 직전에 실시도면을 그리기 전에 또 한 번 이런 조사를 또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을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집을 짓도록 준비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만 그러느냐?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중 도면이 바뀌어갈 때 사업성은 점점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이유, 이게 바꿀 때 가급적이면 용적률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정기수 위원장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용적률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설계면에서 우리는 총 6,004세대를 현재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계획을 한 거죠. 우리는 196% 용적률인데 300%를 기준으로 했어요. 33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정된 것이 300%여서 300%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역을 만들 때 그림을 통해서도 또 책자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완성된 프리미엄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죠. 먼저 기존의 17층에서 45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관 프리미엄을 최대화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물론 전체 층이 다 45층은 아니에요. 주 건물이 45층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30층까지가 다 이루어질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명문단지의 이용을 관문에, 우리가 좀 관문 아닙니까?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처음 마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용도 있는 당당한 집을 짓고자 하고, 또 갑천의 풍경을 하나의 단지로 품는 아파트 단지를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 갑천 조망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발코니를 이쪽으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설계 도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있죠. 지금 여러분들 천장이 높지 않아요.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높이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개방감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발코니도 3면에서 볼 수 있는 발코니까지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단위세대에 관련해서는 결정된 거 아니에요. 평형대는 여러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형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건축법에서 이 땅의 면적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이 기준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명회 때는 설계사 담당자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저는 법학자다 보니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평형대를 준비를 해서 집을 지을 계획이고, 중요한 것, 구축보다 신축 아파트가 더 넓습니다. 물론입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지금 현재 서비스 면적이 극도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코니 확장이 법제화됐는데 이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은 2베이 또는 3베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발코니를 바라보는 것이 2칸이냐 3칸이냐에 따라서 3베이, 2베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집을 질 때 4베이로 지려고 해요. 그러면 칸막이가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러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집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내부 공간이 커지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짓고 나면 내가 사용하는 면적은 옆집하고 내 집하고 벽이 있죠. 그럼 이 벽 가운데를 해서 전유 부분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안목지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방 가운데 서서 내 눈에 보이는 경계선 여기까지가 내 전유 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 벽이 이제는 손해봤던 것이 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목지수가 되면서 표시 면적이 벽두께서 제외됨으로써 실사용 면적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커졌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는 32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32평으로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32평이라고 해도 전용 면적은 52평이에요. 이게 세금 내는 금액이죠.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이 전용 면적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전용 면적 25평, 공급 32평이 실제 사용은 29평을 쓰고 있어요. 이거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정리를 할 때 32평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걸로 볼 때는 34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와 봤어요. 따라온 이유는 건축법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본 거예요. 똑같이 25평입니다. 근데 실사용 면적은 37평이에요. 여기는 29평을 썼죠. 8평이 늘어났습니다. 왜? 안목지수라는 개념과 서비스 면적이 커져서 이 설계사가 그림을 잘해서 가지고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 큰 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나는 조금 더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 근데 작은 집은 좁아서 좀 복잡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현재 32평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운사이징 좀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24평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24평은 그림을 넣어봐서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제 전용 면적은 18평인데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평형은 27평이에요. 그러면 지금 32평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24평을 신청을 해도 27평을 쓸 수 있죠. 그럼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법과 안목지수 등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지어지는 집들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졌더라.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 국가 평형대가 요즘 30평형으로 되어 있고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 25평이 되어 있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25평입니다. 그래서 25평형을 빼놓을 수 없어서 그려 넣은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 우리는 25평 싫어. 25평 이상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8평이 똑같은 평형 이동할 때 더 커지더라. 그 이유는 건축법이 바뀌어서 안목지수라는 제도와 4베이로 가면서 서비스 면적이 커졌더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최대호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 시설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과 또 물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도서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는 땅덩이도 높고 멋진 아파트인데 근사한 도서관 하나도 없어요. 옛날 아파트에서 그렇죠. 요즘 아파트를 지어놓는 걸 보면 어린이 도서관, 다음에 초등학생 도서관, 중고등학생 도서관, 성인 전문 시험 준비 도서관, 맘카페, 또 어르신들, 또 도서관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가는 거죠. 도서관 하나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문화시설과 또 체육시설들을 다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준비를 할 것이고, 특히 호텔식 룸서비스 같은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하죠. 요즘 강남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밥뿐만이 아니고 저녁밥까지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첨단 하이엔드 시스템을 준비를 할 것이고, 특히 우리는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이 공간이 축구장 3배 규모의 정원을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정원 중심으로 상가를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기 사람이 모여야 상가도 붕이 되지 않겠어요. 우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천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아파트 조성을 해보면 이런 공원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놔서 나는 이것보다 이것이 좋아 라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원베일리 아파트 한번 구경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중앙 공원 쪽에 훨씬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바뀌어가죠. 생활의 태도는, 그 형태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이 한번 지어지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책로도 지금 현재 우리 단지가 넓은 만큼 밖으로 별도로 나가서 어떤 헬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프리미엄 단지를 준비를 하고자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서 여러분들은 단지 가치가 상승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여러분 보여줬었던 커뮤니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요즘 지어지는 집 대비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제 원스톱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 문제 얘기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4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비구역 결정할 때, 조합 설립 때, 분양 신청 때, 관리 처분 때. 근데 이때까지는 모두 추정되는 것이고, 이때는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게 된다는 점 좀 기다리셔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하는 과정을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격이 나간 것이 이 정비구역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 정해졌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집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조합이 설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인가를 받고 나서 평가할 거예요. 이 가격 아니에요. 이 가격 올라옵니다. 여러분 집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할 때는 이 가격으로 보상 처분하고 나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가격에서 가격이 평가가 돼요. 이 사업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를 하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집값은 어디냐? 집값은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약간 올라왔죠. 이유, 이거는 헌집이고 이건 새집이어서 그래요. 가격 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가격 차이가 난다는 점. 근데 이런 모든 행위를 할 때 감정평가를 전제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런데 종전평가, 여러분들 집평가하는 것만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집평가라는 것을 종전자산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고,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평가를 합니다. 토지건물 동시평가를 하게 되고, 이 평가를 하는 것은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 전체 재산이 이만해요. 근데 이제 45층으로 집을 지어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늘어난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서 나눠드리게요. 저 어떻게 나눠드릴까요? 뭐 키 순서로 나눠드릴까요? 아니면 몸무게 순서로 나눠드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3,900여 명 되시는 분들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금액의 비율대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비 지급의 근거, 분담금 분배, 이득금 분배의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 그럼 이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격이 아니고 가치이고, 근데 이 평가를 해봤더니 나는 도대체 이 평가 금액 못 믿겠어. 그러면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그리고 이게 적법하고 타당하면 다 받아줘요.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이와 같은 종전자산 평가를 진행을 했던 바 있고, 이 평가가 고르지 못하고 부당 불편했으면 이 법 폐기됐죠. 그래서 모두 공평하게 진행하게 된다는 점.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59평하고 57평하고 가격 차이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죠. 근데 지금 이 평가는 원가 방식과 거래 사례 방법에 의해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격 차이는 이제 건물 효용 기수라는 개념으로 아파트는 평가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지방을 봤더니 30층 기준으로 맨 꼭대기층과 아래층과의 가격 차이가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가천 비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에서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와 보이지는 않는 아파트 7억 정도 차이 나요. 차이가 엄청 나죠. 이것을 건물 효용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실거래가를 반영을 해서 가격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동네에는 57평보다 59평이 인기가 있어요. 실제 가격이, 실제 선호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KB 시세에 이제 표기가 돼서 57평과 59평이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집을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집 선택을 할 때 가끔 어느 현장에 가보면 내가 뺏겼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그거 수락한 거짓말이에요. 볼까요?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여러분의 권리 가격이 100원인데, 우리 아파트를 새로운 집이 120원짜리, 100원짜리, 80원짜리 집을 지어요. 나는 두 노인만 살아서 적은 집 주세요. 20원 돌려드립니다. 근데 나는 며느리, 손자랑 함께 삽니다. 큰 집 주세요. 20원 더 내셔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뺏기고 뺏가고 이거 없어요. 내가 선택한 대로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가격대로 평행이동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 면적으로 평행이동한다고 안 했어요. 가격으로 평행이동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한 분담금이 얼마인지 말해주세요.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에서 우리 동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얼마이고 분양가가 얼마이고 일반 분양가가 얼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지금은 개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유는 여러분 집에 대한 평가 아직 안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정기구역 수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 평가는 사업시행 인가한 다음에 해요. 사업비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시공사도 안 뽑았고 다른 업체들도 안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지어서 팔 집들 어떻게 얼마에 팔지 결정도 안 됐어요. 다만 KB 부동산 시세와 평가사들이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개략적으로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분담금이나 이득금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 지금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조합원님들이 이득 한번 보시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저렴한 분양가를 조합원들에게 드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80% 정도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내 집을 내가 짓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우선 분양을 먼저 해가게 되죠. 조합원 특히 품목도 많습니다. 뒤에서 보시죠. 취득세는 반절 정도 되고, 개발기득금은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량분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예요. 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데 이 정도 혜택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 부분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한 20개 정도 조합원들이 이득이 되더라는 것을 써놓은 논문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자리를 잡는 것만 소개를 드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지된 것은 이 가격이에요. 근데 조합이 설립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집 가격이 평가가 다시 되죠. 이 가격 아니에요.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 집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새 집값이 되는 거죠. 지금은 헌집, 여기는 새 집이에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합원 분양가는 여기서 확정이 돼요. 언제까지? 입주할 때까지. 반면에 일반 분양가는 우리가 분양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개발 이익이에요. 이걸 국가에서도 압니다. 그래서 초과 이익 환수니 세금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득금이에요. 이걸 알면서 왜 안 해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것이 조합원은 이득금이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P4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 가격으로 입주를 하는 거예요. 준공이 되면.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과정을 봤더니 그래프가 이런 그림이 돼요. 우리 구역도 지금 정비구역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되면 가격이 여기서 껑충 뛸 거예요. 여러분들도 놀랄 만큼, 정말 놀랄 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단지가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라는 국가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정비구역이 되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이 사업시행 인가가 된 뒤부터 급하게 가격이 올라가죠. 저는 여기를 퀀텀 점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급격하게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퀀텀 점프라는 별명을 붙여놨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는 모든 사업의 위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업시행 인가예요. 뭐 조합설립 후 사업인가를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실증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을 100으로 볼 때 부산이 60이에요. 이게 공시지가를 봤을 때. 그런데 서울도 2.5배, 부산도 2.5배예요. 다 똑같이 2.5배가 올라가요. 이게 똑같은 평균치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동네도 서울과 부산 중간에 있겠죠. 우리도 이 사업 시행 인가 봤을 때 대비 2.5배 정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또 이제 이런 분 있죠.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제 새 집에 들어갈 분담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좀 골치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죠. 이제 무엇을 남겨줄지 한번 먼저 판단을 해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도 저보다 연배가 더 되신 분이 몇 분 보이세요. 근데 이분들 걱정일 겁니다. 왜? 전에는 내가 빛과 번쩍 멋있게 살고 경제활동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은퇴를 했어요. 수입이 없어요. 바꾸고 얘기하면 경제 시계가 멈췄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무엇을 하려고 하면 걱정이에요. 그래서 주춤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경제 시계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별 걱정이 아니죠. 32평 기준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자료 중심으로 뭐 분석을 해봤죠.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는 KB 부동산 시세는 3억 7,500으로 되어 있죠. 4억으로 일단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34평형을 선택을 했더니 분담금이 2억 7천이 나온대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게 부담이 아니고 사실 내 총 자산이 6억 7천이 된 겁니다. 이게 자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집이 실질적으로 팔릴 때 봤더니 현재 일반 분양가는 10억 5천입니다. 이 시세 차익을 더 합해보면 더 될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나는 현재 이 집에 2억 7천을 더해서 새 집을 준비했더니 분담금을 내고도 7억 8천이 자산이 되었고 내 순자산은 3억 8천으로 증가되었다. 이걸 못 보세요. 이걸 못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돈 낼 것만 걱정해요. 늘어나는 거 왜 못 보세요? 그리고 사업 진행하면서 중간에 돈 낼 일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입주할 때 정산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렌트의 두 가지 경제 성장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경제 성장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잘 올라가죠. 그래서 월급쟁이들 집 사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담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빵빵대기라는 제도로 준비되어 있고 잔금 유예라는 제도도 있고 장기 저리금융도 있고 다음에 영목이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죠. 지금 현재 여기에 입주를 처음 하신 분들의 경우에 걱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 원칙에 따르면 입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 20% 넣고 10%씩 6번 넣고
그리고 입주시 20% 넣어서 입주를 했어요. 월급 생활하면서 이 돈 준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죠. 그야말로 갈비가 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주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비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 대안으로서는 계약금 없습니다. 중도금 안 내요. 그리고 입주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입주시까지 돈 걱정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일단 1차 정리가 되고, 두 번째 또 보시죠. 입주 후 유예, 잔금 유예죠. 요즘은 또 입주를 하시게 될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잔금을 다 내야 되는데, 요즘 시공사들은 2년, 4년 잔금 유예를 시켜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득이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돼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있죠. 우리는 또 분담금 관련해서 이주비도 대출을 해드리고 사업비는 조합에서 PF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하면 중도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주비는 입주시 상환하면 이것도 정리가 되는 것이고, 사업비는 사업비에서 준공시 상환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도금, 내가 새 아파트를 받아가면서 혹시 중도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빵빵뱅으로 하면 해당도 안 됩니다만,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현재 입주 행사 시 장기 처리 30년 금융제도가 이 재개발 사업장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을 진행한 입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입주 못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서도 주택연금제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현재 우리는 저가의 구옥으로 주택연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32평 기준으로 볼 때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연금제도가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이제 10억이 넘는 집이 돼요. 그러면 준공 시 고가로 주택연금을 사용합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활이 편해지고 이런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도적으로 많은 것이 준비되고 있죠. 어저께인가 이것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운영 지침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사업을 한 다음에 입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목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준비가 된 거죠. 내가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면 어떨 것이냐라는 걱정도 하십니다. 착공 후에는 공사비 인상 없죠. 그리고 엑스포는 대규모 경제이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오는 것이 우리 동네가 과연 650만 원으로 집을 지을 것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엊그저께 제가 경기도 군포에서 시공사를 하나 선정을 해주고 왔어요. 그 공사비 630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650인데 우리는 지금 예상을 650으로 했는데 고급 아파트를 지향해서 650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단지가 넓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타워 크레인을 하나 올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5,000평의 타워 크레인을 쓰게 되면 집 달랑 2개 짓는데 이 타워 크레인 써야 돼요. 근데 우리처럼 단지가 넓으면 이 타워 크레인 하나 올라와서 한 6군데 쓸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비가 더 하강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전제입니다. 근데 착공 시에 부동산 가격은 멈추게 되고, 우리는 이제 시공사를 여기서 선정하게 되면 여기서 관리처분한테 공사비는 이제 확정을 해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부터 공사비가 멈춰요. 대신에 우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분양시 이득금, 개발이익금, 프리미엄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합들이 여기서 공사비는 멈추게 되고, 이후에 발생되는 이득금은 모두 조합의 이득으로 가져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알아요, 요즘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하필 지금 왜 재건축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호기가 아니고 적기예요.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경기가 어려웠던 적이 몇 번 있었죠. 저는 사실 석유파동 때는 저도 학생이어서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저도 집에서 용돈 달라고 졸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은 IMF 시절 때부터 했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위기까지 한번 겹쳐봤는데 이런 경기 변동이 올 때마다 대한민국 경기도 축축 가라앉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습니다. 왜 안 떨어질까요? 세계에 있는 모든 행정부 수반은 자기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2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1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자산 디폴트가 일어나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들 다 나갑니다. 대한민국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동산 부양 정책을 써요.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이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우리도 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 국면에 있었다. 그래서 증명이 된 내용이죠. 다음 그래프 한번 더 보죠. 경기는 이렇게 호황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죠. 그런데 요즘 곡소리가 나는 조합들을 보면 아주 호황기 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여기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에서 여기서 집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150원씩 했던 것이 지금 100원이에요.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금방 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코로나가 왔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행정적인 업무를 마치고 나면 이 이후부터 우리가 분양할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호황기 때 분양 처분해요. 부동산 개발쟁이들은 지금 땅 사러 다녀요. 이게 지금 적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곳이 수원시 8달 19역입니다. 그 8달 19역도 지난번 경기가 안 좋았을 당시 외환위기 때 사업을 시작했어. 이때 그 저항이 많았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지금 시작하느냐. 근데 강하게 대시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분양가가 최고도로 올라왔을 때 분양 처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조합원당 분양권 다 받아가고 잉여금을 평균 7천만 원씩 받아갔어요. 많이 받아가서는 2억 8천까지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득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엑스포 아파트 회복기를 맞이해서 행정적인 준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 우리 분양 처분할 거예요. 적기입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동의서를 빨리 걷어서 정비규 이방부터 결정이 되어야 남은 행정 업무를 진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과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정말 조합원 분양가가 책자에 있는 것처럼 일반 분양가 65%인가요? 이득은 이보다 더 커질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과정으로 보면 우선 계략적인 고지를 했지만 보통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가 80%가 일반적인 가격이죠. 그런데 우리는 용적률이 100%가 증가해서 일반 분양이 2,0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 사업비를 볼 때 이보다 더 훨씬 좋은 가격이고 65%는 느끈히 넘어서더라는 것. 이건 말도 또 있죠. 지금 현재 아파트 제품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품을 특화를 해요. 베란다, 에어컨, 샤시, 주방기구, 수전, 마감재 이런 것들을 고급 옵션을 드리죠. 보통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조합은 특수 품목으로 드려요. 일반 분양은 안 줘요. 조합원한테만 주는 거예요. 뭘로? 수익금으로.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많아지게 되죠. 일반 분양단은 이거 다 돈 주고 사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드립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동료세 절반이 되고 부가세 면제된다는 점.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관련해서도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데 이번에 법 다시 하나 나왔죠.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는 초과이익의 환수 세금의 70%를 감면하겠다. 이것도 우리 아파트는 좀 호재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개발 기타 이득금에 대해서는 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그런데 고지 내용이 좀 어렵대요. 그래서 저도 좀 들여다봤더니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300% 용적률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330%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이 현재 정기수위원장은
임대아파트 안 짓고 300% 짓겠다요. 임대아파트 넣으면 대번에 330% 됩니다. 하나 더 있죠. 지방 공사를 하게 되면 330% 돼요. 지금 대전 지역의 시공사가 집을 지면 용적률 33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정기수 위원장은 메이저가 건설을 하고 임대아파트는 짓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정해서 일단 300%로 여러 번 고지를 해드린 거예요. 그냥 300% 아니에요. 그런데도 330%로 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이 있어요. 10% 이상 전체 기본 용적률의 10%를 더 용적률을 줄 수 있도록 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새 국회가 시끄러워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330% 그냥 올라가요. 오늘은 300%로 설명을 드리죠. 자, 먼저 32평형입니다. 이 자료는 정기수 위원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은 KB 부동산 시세와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준비된 자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32평의 경우에 종전자산 가격을 3억 7,500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권리가액이 3억 9,9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요. 비례율이 0.6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숫자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65%에서 1,950만 원의 분양 처분을 할 계획이고 일반 분양은 3천만 원 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은 6억 7천이 되고 일반 분양은 10억이 돼요. 여기서 개발이익이 3억 3천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단지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입니다. 근데 다른 곳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2008년에 지어졌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보다 편의시설이 많아요. 그 이후로 13억에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 이런 편의시설이 다 갖춰지고 나면 이것보다 훨씬 높아질 걸로 확신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6억 이상 거기에 시세까지 포함이 된 것이 32평형대 기준이죠. 그런데 다른 평형대도 뭐죠? 43평형입니다. KB 시세 4억 6,600이고 권리가액이 4억 9,600만 원입니다. 똑같이 분양가를 적용을 했을 때 조합원에게 개발계획은 4억 5천, 다른 지역에서 스마트시티와 비교했을 때 14억 5천이 지금 판매되고 있어서 최대 6억 이상 개발계획이 보이고 있습니다. 49평형도 보겠습니다. 똑같죠? 지금 현재 5억 4,6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 부분 권리가격은 5억 8천이 되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익으로 조합원에게 5억 1천의 이익이 발생이 되었으며 스마트시티와 비교를 했을 때 개발이익은 9억 이상 시세 차익이 더 발생될 걸로 보이네요. 57평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지금 전에 있었던 49평형과 44 평형대가 별로 큰 57평하고 가격 차이가 안 나죠. 이것은 KB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거래가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5억 7,800인데 동일하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익은 6억 2천 정도. 이건 개발이 이루어져서 발생된 것이고 스마트시티와 비교를 했을 때 10억 이상 개발이익이 눈에 보이네요. 자, 이것이 현재 우리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원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시연이 더 돼요. 이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로 엮어봤더니 32평 대비, 44평형 대비, 49평형 대비, 57평형 대비 각각 이와 같은 개발 이익들이, 이건 순수한 개발 이익이에요. 이렇게 이득들이 발생이 되더라는 것. 사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수님 우리가 이쪽에 가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죠 라고 검토를 했을 때는 이건 100%입니다. 가세요라고 했어요. 저도. 이게 서울 경기 지역이면 대박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동네에서만 사시다 보니 잘 안 보여요. 이게 안 해봤으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경기권에서는 대박이 났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6억이라는 유리창을 하나 덮었어요. 금융비용 6억이잖아요. 서울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6억 이상 대출 안 되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는 6억 언저리의 범위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이쪽으로 투자자가 몰릴 수 있겠다. 그런 추측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금융에 의한 호재가 우리 국에 또 발생이 됐다. 그런 것도 호재로 보이네요.
근데 또 동호수 추첨을 어떻게 하는지 벌써부터 이제 말씀이 좀 나왔어요. 이제 아주 먼 얘기입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무작위 랜덤 추첨이죠. 방식은 부동산에서 전산 추첨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집이 거의 다 지어졌으므로 동호수 추첨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몇 월 며칠 날 전산 추첨할 테니까 몇 명 참관료로 오세요. 라고 해서 추첨을 해요. 근데 추첨 시간 한 3초 걸려요. 다 됐습니다. 쭉 나옵니다. 3초 걸려요, 정말. 그러면 누구는 몇 동, 몇 호 이제 점점 나와요, 이제.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이 시기는 사업 시행인가 후 동호수 추첨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고, 결정은 착공 전후에서 여러 번 동호수 추첨할 거예요. 아주 멀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칙적으로 랜덤이라고 했죠. 동호수 추첨의 원칙은 랜덤 추첨을 해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그냥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하지는 않죠. 왜? 저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조합마다 사업비를 원할지 조망을 원할지 각각 생각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어느 조합에 가보면 층을 딱 나누어서 유예가 비싸니까 유예를 일반 분양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분담금을 낮추자, 이런 조합도 있고, 또 어느 조합을 가면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집 졌는데 분양가는 낮더라도 나는 2층에서 살고 싶어, 아래를 다 일반 분양해, 돈은 내게, 뭐 이렇게 결정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제가 30년 이상 일을 해보면서 딱 하나 봤어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위를 전부 다 일반 분양하겠다. 우리 동네 보통 4층 이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30층인데 15층이면 됐지,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보통은 1층에서 4층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1층에서 4층까지는 일반 분양으로 다 깔고 5층부터 상위층까지는 우선 조합원이 먼저 분양해가고 남는 것은 일반 분양하겠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죠. 야, 무슨 소리야, 나는 1층을 정원처럼 쓸게. 자, 그런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1층을 선호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지정하시는 동호수에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첨해서 배제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택공부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4,000세대인데 6,000세대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층에서 15층까지 분량이 일반 분양이 나왔으니까 15층까지는 일반 분양하고 16층부터 46층까지는 우리 조합원들이 추첨해서 다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비용은 어때요? 조금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도 설정 과정을 보면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하나의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면 또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대안이 준비가 되면 보통 이사회 심의와 결의를 통해서 조합원들과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의를 합니다. 결의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분양하자, 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래서 정관에 옮겨요. 이거 약속이니까 정관을 개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관리처분에 반영을 해서 이대로 부동산에서 동호수 추첨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는 거.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 결정을 하시기에는. 이제 우리 클리는 목표를 한번 보시죠. 현황과 계획을 보면은 이제 법이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과 개발 호재가 발생이 됐죠.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재건축 연한에 도달된 아파트가 35%예요. 여러분만이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대전에서도 개발 현장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완전 경쟁 중이고 실수요자를 우리 조합으로 모시고 와야 돼요. 자, 그 방법은 뭘까요? 자, 신속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 40일 만에 40% 동의를 얻었고 9월 말까지 70%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이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9월 말까지 주 1회 이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관련해는 시간적 목표를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갖고 얘기하면 이제 동의서가 다 걷어져서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우리는 이 사업을 7년 내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7년이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보이지만 가능한 세월입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6년 2개월, 6년 7개월 이 사이에 입주한 조합들이 많아요. 시험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 개포 3단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추진 단계에서부터 입주까지 6년 4개월인가 입주했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사를 나가시는 것은 관리처분 총회 이후 새로 집이 지어지는 이 3년 동안만 좀 나가 계시면 집은 완성이 되죠. 또 하나 목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지어놓고 나면 15년 안에는 우리 동네 같은 집은 못 만들게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고급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 전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가 규범과 변동이 있었고, 우리 추진위는 자발적 무료단체로서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입대인은 관리 목적으로 있다는 것. 또 중간에 혹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누구도 이에 대한 돈을 묻는 사람도 없고 사업을 참여할 때 돈을 내는 사람도 없다는 것. 이주비와 이자는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학교는 교육자치권과 통합권으로 해서 선의주를 하시면 된다는 부분. 또 신축은 실사용원지 보시는 것처럼 안목지수와 포배에 의해서 넓어졌다는 것. 새 집은 고가 있고 좀 넓어졌습니다. 총 자산은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 상승 국면인 지금에서 우리는 지금이 적기라는 것. 또 조합의 의미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있죠. 분담금 고지 내용은 계략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3번 더 알려드립니다. 동호수 추적은 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여러분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필요한 것은 동의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5동에 살고 있는 정기수라고 하고요. 동대표를 하다가 약간 수선할 게 많아짐에 따라서 근본적인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2022년도부터 리모델링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작년에 이 재건축 관련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완화가 돼서 재건축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재건축을 전환을 해서 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아파트 한 30년에서 원주민이니까요. 살면서 제가 이 사업을 검토해보니까요. 제가 저도 이제 공무원도 하고 여러 가지 주로 공직 계통이 있었는데 제 명예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굉장히 우리 4천 세대 모두에게 굉장히 이득이 가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추진위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랄까 이런 것들 외에는 가급적 안 믿으니까 이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까 분담금하고 또 이득금 관련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볼 때는 30평형에 살고 계신 분들이 동일평형으로 34평을 갔을 때는 기본 분양가에서 3억 하나 5천 정도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아파트는요, 흔히 말하는 재건축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대지수분이 크다는 거, 그런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난주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하여튼 우리 사천세대 모두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